당장 내일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부동산 자산이 반토막 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시작점은 미국도 러시아도 아닙니다. 바로 중국 부동산의 붕괴입니다. 국민 전체가 두 채씩 나눠 가져도 남을 1억 3천만 채의 빈집. 그런데 왜 중국 정부는 이 폭락을 막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2년이 넘도록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시진핑은 부양책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침묵 속에 숨겨진 계산법,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륙 도시 어디를 가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십 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끝없이 늘어서 있는데 밤이 되면 불 켜진 창문이 거의 없어요. 낮에도 인적이 드물죠. 놀이터엔 아이들이 없고 상가엔 간판만 덩그러니 걸려 있습니다.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중국 전역에 흩어진 빈집은 추산 1억 3천만 채. 서울 아파트 전체 가구 수의 20배가 넘는 물량이 텅 빈 채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답은 중국의 성장 공식에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건설로 경제를 끌어올렸어요. 고속철도 깔고 공항 짓고 도시를 통째로 새로 만들었죠.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뭔가를 지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수요와 상관없이 공급이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지방 관리들의 승진 기준은 경제 성장률이었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살든 말든 일단 건물을 올리면 성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도시에 200만 명분 아파트가 들어서는 기현상이 벌어졌죠. 가격은 더 심각했어요. 1인당 소득이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에서 베이징 집값은 연봉의 40배를 넘겼습니다. 서울이 비싸다 해도 15배 수준인데 말이에요. 기초 체력에 비해 가격이 너무 높았던 겁니다. 이 가격을 지탱한 건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살 집이 아니라 오를 집을 샀어요. 빚으로 쌓아 올린 콘크리트 탑. 그 탑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중국에서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결혼의 필수 조건이에요. 집 없는 남자는 결혼 못한다. 이게 중국 사회의 불문율입니다. 신부 측 부모가 신랑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아파트 소유 여부예요. 집이 없으면 애초에 선자리가 성사되지 않죠. 이 현상의 뿌리는 한 자녀 정책에 있습니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간 중국은 부부당 자녀 한 명만 허용했어요. 문제는 아들 선호 사상이 결합되면서 성비가 극단적으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훨씬 많이 태어났죠. 결과는 처참했어요. 결혼 정년기 남성이 여성보다 3천만 명이나 더 많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그 조건의 핵심이 부동산이 된 거예요. 부모들은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집을 마련할 궁리를 시작합니다. 대출받고 친척한테 빌리고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라도 아파트를 사야 했어요. 집이 곧 아들의 미래였으니까요. 이 광기가 부동산 시장을 괴물로 키웠습니다. 실제로 살 사람이 없어도 결혼용 집이라는 명목으로 수요가 만들어졌어요. 가격이 오르면 더 서둘러 사야 했고 그러면 가격이 또 올랐죠. 전형적인 거품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요마저 사라지고 있어요.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집을 사야 할 이유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대형 건설사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조감도만 그려놓고 미리 돈을 받는 방식이었어요. 선분양 시스템입니다. 아파트가 완공되기 몇 년 전에 분양을 시작하고 그 돈으로 땅을 더 사고 또 조감도를 그려서 분양하고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됐죠. 실제 건물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헝다그룹이 대표적이에요. 한때 중국 최대 건설사였죠. 전국 280개 도시에 동시다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빌린 돈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부채가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에 맞먹는 규모였죠. 이런 회사가 헝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비구이 위안, 완다 등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사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전체 부동산 기업의 부채를 합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나왔죠. 일본의 버블 붕괴를 지켜본 중국 정부는 겁이 났습니다. 1990년 일본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30년 불황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 건설사들의 빚을 제한하는 규제를 들고 나왔어요. 이른바 세 가지 빨간선이라는 규칙이었죠. 의도는 좋았습니다. 더 이상 빚으로 뻥 튀기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죠. 규제의 바늘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풍선을 찔러버린 겁니다. 헝다를 시작으로 줄도산이 시작됐어요. 규제가 터뜨린 거품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1년 헝다가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어요. 그 뒤를 비구이위안이 따랐고 중소형 건설사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분양받고 돈을 낸 사람들은 집을 받지 못했죠. 완공되지 않은 채 방치된 아파트가 전국에 넘쳐났습니다. 집값은 끝없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024년 기준 중국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습니다. 중소도시는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곳도 수두룩했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식 버블 붕괴를 막으려고 규제했는데 정확히 일본의 전철을 받게 된 거예요. 1990년대 초 일본의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일본은 버블이 터졌을 때 인구가 아직 늘고 있었어요. 중국은 다릅니다. 인구가 이미 줄기 시작했거든요. 2022년 중국 인구는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빚은 갚으면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해결책이 있어요. 하지만 인구는 답이 없습니다. 집을 살 젊은이가 사라지는데 부동산이 회복될 방법이 있을까요?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고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면 섬뜩해집니다. 16년 중국의 신생아 수는 1,800만 명이었어요. 2023년엔 900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불과 7년 만에 절반이 사라진 거죠. 합계 출산율은 0 아래로 떨어졌어요. 한국과 함께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비싸거든요. 집값, 교육비, 양육비 전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가난해진다는 인식이 퍼졌죠. 정부가 뒤늦게 출산 장려책을 쏟아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세 자녀까지 허용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아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인구 감소는 부동산 시장의 치명타입니다.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드니까요. 지금 20대가 40대가 될 때쯤, 그러니까 2040년대에는 주택 수요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빈집 1억 3천만 채가 있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산수가 말해주는 결론은 하나예요. 어떤 부양책을 써도 부동산은 회복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폭락을 막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켜보고만 있죠.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전 세계가 중국 경제 망했다고 비웃을 때 일부 경제학자들은 다르게 봤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정상 아닌가? 무슨 말일까요? 곪은 상처를 억지로 덮지 않고 도려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픈 수술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다는 관점이죠. 시진핑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인정했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지 투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방침을 내걸었어요. 의도적으로 집값을 떠받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대규모 구제 금융도 없었습니다. 헝다가 쓰러져도 정부가 나서서 살리지 않았어요. 부실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놔뒀죠.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습니다. 분양대금 날린 사람, 일자리 잃은 건설 노동자, 연쇄 도산한 협력업체들. 그런데 중국 정부의 계산은 써요. 지금 고통을 감수하면 거품이 빠진 건강한 시장이 남는다는 거죠. 억지로 집값을 방어하면 거품은 더 커지고 나중에 터질 때 충격은 더 클 테니까요. 이 전략이 옳은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중국은 고통스럽더라도 을 정리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다른 나라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출산율은 중국보다 더 낮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죠. 인구는 이미 줄기 시작했고 지방 소도시의 빈집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요? 강남은 여전히 불패 신화를 유지하고 있어요. 정부는 대출 규제를 풀었다 조였다 반복하면서 집값을 관리하려 합니다. PF 부실이 터지면 세금으로 막고 건설사가 흔들리면 구제책을 내놓죠. 거리를 걷다 보면 이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상가들은 텅텅 비어 있어요. 임대문이 현수막이 골목마다 나붙어 있죠.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얼어붙은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만큼은 꿋꿋합니다. 돈이 전부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아요. 소비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고 경제가 돌지 않습니다. 서서히 가라앉는 침체의 늪이에요. 중국을 비웃을 처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울을 보는 느낌이에요. 거품을 도려내는 고통을 선택한 중국과 거품을 지키려 안간 힘쓰는 한국. 10년 뒤 어떤 선택이 더 나았다고 평가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대중의 거대한 광기 이후엔 반드시 뼈아픈 폭락이 찾아왔다고요. 네덜란드 튤립 버블, 일본 부동산 버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모두 이번엔 다르다고 외쳤지만 결말은 같았습니다. 품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중국 부동산 붕괴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실수요 없이 빚으로 쌓아 올린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탑이 높을수록 무너질 때의 충격은 더 크죠. 한국도 이 경고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세계 최저 출산율, 가계부채 폭탄, 지방 소멸 위기를 동시에 안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정리할지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세금으로 부실을 막고 대출을 풀어 집값을 떠받치는 한국의 방식이 맞을까요?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거품이 터지도록 놔두는 중국의 방식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